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종종 느끼긴 해요. 우울감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일단 안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문제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진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울 및 기분 변화인데요. 저도 가끔 기분이 울적하고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또 제 주변에도 우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제 주변에도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울 또는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불행감, 괴로움, 슬픔, 낙담, 공허감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는 식으로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을 호소할 때는 보통 이유가 명백하죠. 그리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따로 의사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우울하다고 해서 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우울장애를 보통 의미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유전질환, 신경정달물질, 세로토닌의 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성장호르몬 분비 이상 등의 내분비계 이상, 스트레스 및 성격의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자, 우울감과 우울증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인 분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계신 걸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울증을 평생에 한 번 이상 진단을 받게 되는 비율이 5%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용연조사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비율은 2005년 이후 응답자의 10에서 15%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인 거죠. 결국에는 우울하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비율이니까 그냥 주변에서 우울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10명 중 1명 정도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우울하다고 자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아주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울하다고만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피곤하다, 기운 없다, 입맛 없다, 만사가 귀찮다, 그리고 심각하게도 죽고 싶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이 되면 좋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울하다고 해서 모두 또 병원으로 가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나눴듯이 우울감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낀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지 말지를 감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간인데요. 지난 2주 이상 우울감이나 즐거움의 상실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주 동안 우울감 또는 즐거움의 상실이 있는 경우, 이 상황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저도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병원에 가야 됩니까? 네, 그 두 가지 감정 외에 다른 증상의 조건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도하게 자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 매일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는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다. 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집중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우울감 또는 즐거움의 상실 중 하나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증상 중 4가지가 해당이 되는 경우 우울증이 매우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조건이 하나씩 필요하군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꼭 이 하나의 필수 조건 플러스 4가지의 조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건 또 아니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감만 지속되는 경우라도 마음 편하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의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중에 자살이 10위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좀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또는 스스로 자해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아주 응급한 경우입니다.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있고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등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주변에 우울감을 오랫동안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안타까운 사연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울감을 넘어서 우울증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본인 스스로, 나 스스로 관찰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은 주변에서의 관심이 더 중요한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지러우면 그냥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느껴보고요. 등산 같은 거 심한 운동할 때 간간히 느껴봅니다. 글쎄요, 뭐 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좀 큰 병이 아닐까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입니다. 오늘은 자꾸 어지러운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경실입니다. 옆에는 가정의학 전문의신 허양임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지럽다는 증상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통계도 10명 중에 3명은 어지럽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지러운 게 증상이 되게 다양해서 어떤 것들을 어지럼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어지럽다고 얘기하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데요. 증상을 잘 들어보면 어지럽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포함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멍하고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부터 내가 혹은 주변이 빙빙 돌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지럽다고 얘기하면서 오시는데요. 어지럼증은 이처럼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모든 증상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어지럽다고 얘기할 때 빈혈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는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드물고 오히려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몸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어지러운 게 빈혈인가 보다 생각하고 뭔가 고기를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어지럽지는 않아서 병원에 가보진 않았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어지러운 것이 혹시 내 몸에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병원에 꼭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집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양호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하나의 증상, 키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동반된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어지럼증 양상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병원에 꼭 가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선생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고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처음에 단순히 약간 어지러운 느낌, 이게 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띵한 느낌을 말하는 건지 어떤 증상일까요? 말씀 주신 증상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어지러운 느낌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잘 들어보면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인데 대개는 감기나 독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약간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은 동반된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혈압이 낮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수초 동안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머리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약, 항우울제, 항간질제, 항파킨스제 같은 약물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또 빈혈이나 과음 또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제가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대개 몸 컨디션이 정상일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절히 반응해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일시적으로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여러 번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서서히 움직이거나 일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나는 등 주의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빈도가 너무 잦거나 발생 시의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나 또는 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증상을 현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나 주변 환경이 빙글빙글 돈다고 이야기하시고 대개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워하면서 구역감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되고 특정 동작을 할 때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귀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뇌의 감염인 메니에르 병이나 전정신경염이나 또 반고리관의 돌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혹은 편두통이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빙글빙글 도는 현운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감별 및 정확당한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실신성 어지러움, 이거는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해지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실신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대개 눈앞이 막 깜깜해지고 잘 보이지 않거나 누워야 증상이 호전이 되고 주로 일어나는 상황은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또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에는 다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에서도 이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부정맥이나 우렬성 심부전, 혈관성 미주신경 발작 등에 의한 심박출량의 감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들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쓰러진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서 실신, 그러니까 의식이 소실된 것과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소질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불균형감. 이거는 균형을 잘 못 잡는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불균형감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쓰러질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으로는 말초 신경병증, 그러니까 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근골격계 장애, 또 전정기관에 장애가 생기거나 손해 장애가 생기거나 파킨슨병 같은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현운이나 또 감각 이상, 말하는 발음이 이상한 구음 장애나 근력 약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운동이 잘 안 되는 운동 실조, 아니면 눈이 두 개, 시야가 두 개로 나눠서 보이는 복시나 또 행동이 천천해지는, 느려지는 증상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서 있을 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는 재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시민성이라면 마음인가요? 기분에 따라서 어지러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고 얘기하면서 오시는데요. 머리 안이 약간 빙빙 도는 느낌, 붕 뜨는 느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섞여 있는 비특이적인 어지러움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은 종종 호흡과 관련이 있으며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20분 이상 점차적으로 증상이 좀 심해지다가 약해지면서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우울증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의학적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병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생각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어지러움증 중에서 뇌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지러움증과 함께 의식소실이 있거나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또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복시 또는 기타 시력의 변화가 있거나 얼굴이나 팔,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온 경우, 또 균형을 못 잡고 비틀비틀하거나 심박동이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경우,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침 삼킴 같은 게 잘 안 되는 연화곤란이 생기시거나 지속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이런 증상이 있으면 119를 불러서 빠르게 진료를 봐야겠네요. 당장 부를 건 아니고 한 내일쯤 병원에 가봐도 되는, 그러니까 병원 진료는 해야 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몸을 가누기 어렵거나 일생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또 이에 축막, 귀가 먹먹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청력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귀의 증상이 있거나 구역간 구토가 매우 심한 경우,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진단하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증은 대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심하게 어지럽다면 가장 편안하고 어지러움증이 호전되는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이런 팁을 주셔서 진료 전에 이렇게 좀 쉬고 계시다가 진료를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에서 좀 지켜봐도 되는 증상,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없이 약간 어지러운 느낌만 있는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절주 등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어지러움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좀 이해가 되고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좀 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때나 아니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감기 걸릴 때쯤 해서 머리가 좀 자주 아픈 것 같아요. 두통이 자주 있는 편이라 비상약을 들고 다니면서 먹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좀 잠을 청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머리가 아플 땐 어떻게 하나요? 오늘 사회를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옆에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신 한병덕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두통이잖아요. 요즘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진료실에서도 머리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생활 속에서도 주변에 요즘 머리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두통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신경과 신경외과를 가셔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두통 환자들은 머리에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두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런 곳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교수님. 그걸 알더라도 두통이란 증상이 환자분들한테 막연히 공포를 주고 있는데요. 혹시 중풍이나 뇌종양 같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환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CT나 MRI 같은 검사를 꼭 찍어야 하나요? 네, 그런 검사들을 뇌영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자체에 특별한 병이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모두 그런 검사들을 받자고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머리나 목, 어깨 부위가 뭉치거나 저리는 증상들을 두통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두통약을 먹으면 쉽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단순 두통으로 생각을 하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도 며칠 전에 집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통으로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통은 증상이니까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부분의 두통은 긴장성 두통, 분발성 두통, 편두통과 같은 1차성 두통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1차성 두통도 흔합니다. 2차성 두통은 말 그대로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악성 종양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신경계 질환, 호르몬 문제, 약물에 의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전신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경우는 적절한 자가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2차성 두통의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원인들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질환들은 두통의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떤 경우에 2차성 두통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괜찮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나 어깨나 목이나 이 뭉쳐있는 부분들 또는 통증이 있는 부분들을 눌러주었을 때 증상이 완화가 된다거나 그런 부위들이 뭉치면서 동시에 같이 생기는 통증들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팠다가 두통약을 먹는다거나 쉰다거나 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역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뭉친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게끔 이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플 때는 당연하지만 적절한 두통약으로 증상을 조절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생기는 두통들은 꼭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있거나 의식 소실이 생겼다거나 한다면 응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외상, 머리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생기는 두통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요, 뭐 미세출혈이라든지 내지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서 뭐 신경계에 어떤 이상들이 생기는 경우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두통이 없더라도 이런 신경계 증상들이 생긴 경우는 바로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의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팔다리가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내 안에 어떤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발생을 한다거나, 두통이 생기면서 발작이나 간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구토가 유발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들은 내 뇌에 손상을 의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경계적인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는 뇌 병변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기가 어렵고 응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병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을 꼭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또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두통의 양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흔하게 생기는 그런 1차성 두통이지만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방문하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2차성 두통의 흔한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주로 두통이 아침에 발생을 하거나 뒷목이 뻣뻣하다 이럴 때는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 머리로 아프다거나, 아프면서 눈이 부시고 울렁거린다거나, 구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는 거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편두통의 가능성이 큽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도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할 만큼의 그런 통증들은 아니지만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 발생한 통증들, 두통들, 이런 경우들, 또는 두통약을 먹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들, 두통이 발생하는데 이제 반복되는 양상들이 점점점 반복되는 이 텀이,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통증이라는 걸 아프고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통증 조절 잘 하기 위해서도 한 번 더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들이 아닐 때는 집에서 치료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아플 때는 쉬는 게 제일 좋고요. 안정하고 쉬면서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들을 풀어줄 수 있게끔 이완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두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잠도 푹 자고 술이나 담배나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것이 두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는 적절한 약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벼운 두통일 때는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적절한 두통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사실 두통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모든 검사를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상태 평가를 해보고요. 꼭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적절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혈압도 측정을 해보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 신경학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 신체 검사도 진행할 때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뇌 영상 검사나 심장 기능 검사, 호르몬 검사, 심리 상태 평가 등 이런 검사들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검사들을 모든 환자들한테 다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에게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그런 검사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빡깜빡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자꾸 늘어가는 건망증. 이거 정말 건망증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자, 제 앞에는 오늘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신지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자주 깜빡깜빡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참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이게 건망증 같은 가벼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치매 같은 병인 건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억력 저하는 70대 이상 노인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노인성 건망증에 의한 경우에는 지난 일에 대해 사소한 부분을 기억 못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옆에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내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질환의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말고도 다른 인지기능의 장애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기보다는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인지기능 장애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지기능이란 기억력뿐만 아니라 주의력, 판단력, 학습, 언어, 사회인지 등의 여러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치매의 진단을 위해서는 인지기능의 다양한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은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노화와 치매의 사이, 즉 치매 전 단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치매 전 단계에는 주관적 인지 저하와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지 기능의 감소를 호소하시지만 경도 인지 장애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 평가에서 기능의 감소가 확인되는 반면에 주관적인 인지 저하에서는 평가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 치매와의 다른 점은 일상생활에 딱히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사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근육이 마비되거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걷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대소변을 지리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뇌혈관의 문제로 뇌가 손상을 받아 기억력 저하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잘 기억했다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응급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꼭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네, 먼저 기억력이 급격하기보다는 서서히 떨어지고 오래전 일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능숙하게 처리했던 일이 서툴러지는 경우는 이것들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 유무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외에 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증상이 있을까요? 현재의 시간, 속한 장소, 알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나 물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하기나 식사, 목욕, 세면 같은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질 때도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을 갑자기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거나 심한 감정의 굴곡이 생기는 것 같이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한 경우, 또 나중에라도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외에 집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기억력 저하가 있지만 대부분 사소한 일에 국한되고 또 스스로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일상생활에 딱히 지장이 없다면 정상적인 노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중한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억력 저하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 요령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면서 질환에 걸릴 확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진단받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도 활발한 두뇌 활동을 요하는 취미 활동을 지속하시며 적당한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주의할 사항과 또 가서 어떤 검사들을 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먼저 증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증상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억력 장애 외에도 언어 기능, 시 공간력, 판단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위험 요인이 되는 과거 병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알코올 남용, 의존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하며 객관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데 이는 책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뇌 영상 검사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기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인후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이효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후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들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인 인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후통은 목 통증을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인후통은 목 통증보다는 구강 안쪽 깊숙이에 있는 목구멍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인후통 증상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감기 이외에도, 감기 말고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후통이 며칠 이내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인후통은 보통 기침과 콧물, 코막힘 증상이 동반됩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인후통은 인후통을 호소하는 성인 10명 중 1명, 소아 10명 중 2~3명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후통의 발생 빈도보다는 적습니다. 네, 그러면 세균 감염에 의한 인후통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통증과 불편감이 동반되며 목구멍 내 흰색 물질이 덮여있고 목 부분에 임파선이 만져질 정도로 커지는 등의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서 보이는 기침, 콧물, 코막힘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을 통해서 인후통을 유발하는 감염의 원인에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후통의 정도,
고열 여부, 기침, 콧물, 코막힘 증상 동반 여부, 목구멍 내 흰색 삼출물 여부 등 증상을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 시에는 증상만으로 정확히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감염의 원인을 구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인후통은 4, 5일 후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소염 진통제의 사용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휴식을 취하는 등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인후통은 증상이 심하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인후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을 꼭 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응급실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고열과 목구멍 삼출물을 동반한 심한 인후통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심한 인후통이 지속되면서 침 흘림,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경우, 숨쉬기 힘든 경우, 목이 뻣뻣해지고 목구멍 또는 귀에 출혈, 또 한쪽 얼굴이 붓거나 한쪽 목구멍이 지속적으로 부어있는 증상이 있다면 급성 합병증이 발생되었거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응급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필요에 따라 원인균을 찾기 위한 신속항원 검출 검사 또는 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또는 수술적 처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인후통을 동반한 감기 증상, 또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30% 이상이 인후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인후통을 비롯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먼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후통의 원인으로 감염 이외에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네, 인후통은 위식도 역류질환, 비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콧물 넘김, 알레르기, 만성 기침, 흡연, 이물질,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거나 인후통이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후통의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인 인후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후통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해 주신 김정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콧물, 코막힘 증상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경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가정의가 알려주는 자가 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오늘 콧물에 대해 가정의학 가정의 강성구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강성구라고 합니다. 오늘 콧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콧물을 호소하는 환자가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콧물 증상 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콧물은 코에서 액체가 과도하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색이 얇고 투명한 액체일 수도 있고 또 두꺼운 느낌의 점액일 수도 있고 또 그 중간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콧물은 코로 흘러나올 수도 있지만 그 목구멍 뒤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콧물은 코막힘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콧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콧물 증상의 흔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콧물은 코 조직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기나 독감, 또 알러지, 다양한 자극제들이 모두 콧물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콧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비알러지성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알려진 원인들 이외에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원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코 안의 용종이나 이물질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해서 콧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콧물의 원인은 급성 부비동염, 알러지, 만성 부비동염, 감기나 비중격 만곡, 또 건조한 공기, 여성의 경우 특히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또 독감, 비강의 용종이 있거나 비알러지성 비염, 또 임신이나 담배 연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많이 걸리신 분도 있겠지만 코비드-19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콧물은 매우 불편하고 성가신 증상이지만 대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물이 나올 때 코막힘 증상이 자주 동반되는데요. 코막힘 이유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막힘은 비강 및 인접 조직이나 혈관이 과도한 체액으로 인해서 부어올라 막혔다는 느낌을 유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코막힘은 콧물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콧물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막힘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나 어른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약간 불편한 증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아의 경우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막힘 증상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막힘은 코 조직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나 독감 또는 부비동염 같은 감염, 알러지 등이 콧물, 코막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때로는 담배 연기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자극적인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막힘의 원인은 콧물의 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코막힘이 종양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오래가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축농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축농증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콧물, 코막힘 이외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코 주위에는 얼굴 뼈 속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비동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비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부비동 내에 있는 공기가 환기가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분비물이 배출이 됩니다. 흔히들 축농증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이 부비동염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비동의 입구가 막혀서 제대로 배설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비동 내부에 누런 콧물이 계속 차게 되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생 기간이 만약에 4주 미만이다 라고 하면 급성 부비동염,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비동염의 흔한 원인은 상기도염의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하는 2차적인 세균성 감염, 또 담배 연기, 또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염소 소독제 같은 화학품, 또 공해, 또 치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코 가운데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중격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생기는 경우, 또 알러지나 외상, 또 얼굴에 기형이 있는 경우 등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상기도염에 의한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만성 부비동염은 이러한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반복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비동염의 증상은 콧물이 목 뒤쪽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아주 두껍고 진한 노란색 또는 녹색 점액의 콧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막힘으로 인해서 코가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눈이나 코, 또 뺨 쪽에 통증이나 부기, 압박감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귀에 압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상악동 같은 경우 치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치아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후각의 변화, 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의사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좋은가요?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면 일단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열흘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 또 비강 분비물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라든지 계속 부비동염이 재발하거나 만성 부비동염이 예전에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머리를 다친 후에 지속적으로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미만인데 열을 동반하면서 콧물,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유에 어려움이 있거나 수면장애 또는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 급하게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사례도 있나요? 네, 만약 콧물, 코막힘이 부비동염으로 인한 경우라면 눈 주위의 통증이라든지 붓기, 또 발열이나 고열뿐만이 아니라 창란, 복시 같은 시력의 변화, 또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이제 심한 두통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특히 머리를 다쳤는데 맑은 코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집에서 관리하면서 혼자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코를 킁킁거리거나 삼키거나 또 부드럽게 코를 푼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또는 알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이 지속적이면서 맑은 분비물인 경우, 특히 재채기, 과려움증이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증상과 연관된 경우로 이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역류화의 경우면 부드러운 고무 흡입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코에 대고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 뒤쪽으로 과도하게 점액이 쌓이는 후비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 연기를 피해야 하고 급격한 습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염수로 코를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성구 선생님과 함께 콧물, 코막힘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김건강 씨는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곧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김건강 씨는 다음 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 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김지유입니다. 오늘 기침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욱 선생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기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기침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기침은 흡수와 기도가 자극되면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기침은 건강의 신호등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침에는 체내로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방어작용을 하는 우리 몸의 청신호와 천식, 결핵, 폐암 등의 여러 질환을 알려주는 적신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기침 증상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우리 몸의 적신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방어작용으로 나타나는 청신호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천식, 결핵, 폐렴, 폐암과 같은 질환들을 알려주는 적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시거나 기침하면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지속적으로 쌕쌕거림이 있거나 호흡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적신호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침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거나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잘 기억했다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특히 응급실에 바로 내원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기침과 함께 객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하루 100ml 이상의 대량 객혈이 있는 경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한 경우, 또 나중에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침은 기침이 지속된 기간에 따라 급성 기침, 아급성 기침, 만성 기침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에 따라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급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기 감염으로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침을 3주 이상 한다면 감염 후 기침이나 가지고 있는 호흡기 기저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한 아급성 기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급성 기침은 기침을 3주에서 8주간 하는 것이고 만성 기침은 2달, 즉 8주 이상 기침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기침 이형천식 등이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상기도 증후군도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후비루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질환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제 중 하나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현재 흡연자라면 흡연이 지속적인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여러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순차적으로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급성 기침, 아급성 기침의 경우는 병원에 오시면 과거력 및 여행력, 약물력, 알레르기 등의 병력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신체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염증 수치 등의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등이 의심된다면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더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기침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만성기침의 경우에는 기침 외에 특이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기침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기침이 잦아드는지를 확인을 해서 역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을 치료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기침 이형천식과 비천식성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나 위식도 역류의 각각의 순서대로 약물 치료를 해보면서 기침 증상이 호전되는지 관찰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를 해도 기침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나 식도 발음 조형 검사, 부비동 영상 검사, 연화 검사, 기관지경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외에 집에서 조금 더 경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경우 이외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분이라면 집에서 관리를 하며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침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먼저 자가치료는 차가운 수증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높이고 인두나 후두에 자극을 주는 물질과 상황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기도 기침 증후군에서는 비충혈제와 항히스타민이 도움이 되지만 코나 기관지에 건조하고 끈적이는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진욱 선생님께서 기침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